2교시는 43페이지에 영설과 면세부터 나올 텐데, 왜 첫 시간에 이제 시험 막판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개정세법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주제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시험 직전에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쵸? 지금부터는 이제 양을 점점 줄이셔야 돼요. 그 두꺼운 책 이런 거를 필요한 것만 찾아보시되, 얇은 걸로 봐서 일단 심리적으로도 계속 멘탈을 강하게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멘탈 싸움이고, 사실 일주일 전에는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 이상으로 뒤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거나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일주일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 남은 일주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안 할 수가 없죠. 일주일 뭐 안 바뀐다고 해서 공부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공부를 하시되 불안하지 않게 점점 얇은 책을 보세요. 얇은 책. 그래서 이것만 보고 들어가자, 이것만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지. 괜히 그때까지 두꺼운 책 보고 쓰면은 이 많은 세법 규정을 다 안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모른다고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많이 알고 있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얇은 책을 보셔야 하는데, 그게 최근 기출문제가 제일 좋다요. 제가 보기엔 최근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 단순히 푸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 응용돼서 좀 어떻게 출제될까,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그 주제의 내용을 책을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남은 기간을 좀 잘 준비하시고, 이제 남은 GS도 이제 더 힘있게 진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푸세요. 그 과목 배치 순서 딱 몇 분에 풀고 OMR 마킹까지 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정말 디테일한 훈련을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막 그걸 뒤바뀌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 딱 푸는데 원가를 나 먼저 풀었는데 회계 1번을 봤는데 회계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회계 1번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원가를 그냥 가다가 어려우면 이제 회계로 넘어가고, 그런 것도 지금 다 모의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디테일하게. 그래서 세법은 이제 1교시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재정학이랑. 재정학을 맥스로 30분을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30분. 만약에 재정학을 너무 막 폭탄이 나서 32문제를 풀었는데 30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8문제 만에 못 풀었어요. 그래도 세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재정학이 40점은 안 떨어지죠, 절대로. 공부를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재정학 내가 32번 풀었는데 어려웠다 그러면 남들도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는 일단 시험장에 그 생각을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세법이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라고 빨리 세법으로 가시죠. 빨리 세법으로 한 줄로 그냥 8개 미시던지, 아니면 혹시 세법이 너무 쉬워서 시간 남아서 다시 재정학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도 30분 지나면 세법을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럼 세법을 일단 이론형부터 다 보세요. 국기, 국징 일단 푸시고, 조처, 국조 보시고, 법서부에 이론형 푸시되 간단한 계산형은 바로 그 자리에 푸세요. 간단한 계산형은 딱 봐도 딱 뭐 의료비 세액공제는 딱 물어봤다, 아니면 총급여까지만 계산을 물어봤다,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푸시고, 좀 사이즈가 큰 사업소득이나 뭐 법인세에서 뭐 세무적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 이런 거 나왔다면 일단 후순위로 건너뛰시는 거예요. 일단 후순위로. 내가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맞출 자신이 있다, 정말 확신한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보통 그 정신없는 긴급한 시험장에서 사실 정말 아는 것도 실수하는 그 시험장에서 조금 복잡한 주제가 나왔으면 진짜 잘 안 풀려요. 근데 이게 수험생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잖아요. 만약 답이 안 나왔어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또 투입한 게. 한번 딱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또 푼단 말이에요. 또 풀었을 때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게 더 높아요. 한 번 안 읽힌 문제는 두 번도 봐도 안 읽히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아니면 시험장에 나왔을 때 갑자기 중소기업이었어요. 갑자기 사업연도가 6개월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근데 한 번 딱 풀고 안 나오면은 딱 포기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사람이, 저도. 그쵸? 그래서 애초에 후순위를 푸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애초에. 애살이. 그리고 시험장 전날은 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음식 같은 것도 잘 드시고. 저는 항상 시험장에서 그 장염 징크스가 좀 있었어요. 장염 징크스. 고등학교 때부터 쭉 그걸 이제 습관화돼서 애초에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그 폭풍 그걸 하는 게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녹초가 됐었어요. 아침에 힘이 없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저는 일단 화장실이 민감하기 때문에 교직원 화장실을 찾았어요. 고등학교에 교직원 화장실이 이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몰래 몰래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수험생이 딱 한 명씩 있어요. 꼭 서로를 알아봐요. 저 친구 좀 화장실을 아는구나 이러면서. 왜냐면 또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야 되잖아. 1교시 끝나고. 그럼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줄 서 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막 줄 서 있고 막 뒤에서 막 기다리고 이러면. 그래서 교직원 화장실을 조심스럽게 찾으세요. 조심스럽게. 근데 요 사람들이 교직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해커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점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뭔가 시험장에서 할 행동들을 미리 다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거대로 딱 하고 나와야 되지, 거기서 새로운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새로운 행동을. 특히 시험 문제 풀 때. 그래서 재종합 빨리 30분 찍고 그 다음부터 세법 돌아서 이론형 풀고 간단해서 풀고 시간 남으면 이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 하나씩 찾다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면 이제 마킹 찍고 아니면 한 줄로 쭉 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세법은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32에서 34개 풀면 잘했다요. 잘했다. 32. 근데 28개 정도 풀어도 나쁘지 않아요. 40점을 넘는 시험에서는 16개잖아요. 16개. 그럼 그 정도 푸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재무는 더 조금 풀죠. 그쵸? 재무는 진짜 한 28개 정도 풀 거예요. 아마. 그래도 좀 공부했다 하면. 근데 진짜 이제 더 공부하신 분들이 30개 이상 푸시면은 진짜 잘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런 거에 너무 촉박해 하지 마시고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근데 이제 세법이 좀 더 많이 푸는 게 이론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1차에 세법이 상대적으로 이론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32, 34개 풀고, 뭔가 이제 규칙화돼서 시험이 나오는 거 느낀 게 법소부 계산 문제가 딱 반씩 출제됐어요. 특이하게. 그것도 이론형 쫙, 그 다음 숫자형 쫙.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근데 이제 숫자가 들어갔다고 다 계산형은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숫자만 들어간 이론형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빼면 실제 세법의 계산 문제가 10문제도 출제 안 됐다요. 10문제도 한 8문제 정도가 실질적인 진짜 한도 초과에 좀 막 세무 정도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8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만 딱 맞추면은 심지어 꽤 고득점까지도 맞을 수 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43페이지 볼게요. 영설과 면세. 양가로 1번에 중개무역 방식에 거래 등의 수출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요것도 체크하시고, 원래 이제 수출의 범위에서 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로서 이렇게 왼쪽에 열거된 위탁 판매 수출, 중개무역 방식 수출, 외국인도 수출 또는 위탁 강국 무역 방식의 수출,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위탁 강국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이런 것들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영세율을 적용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된 게 보세 구역 내에 수입 통관 전 물품의 외국 반출도 사실 이것도 똑같은 이런 중개무역 방식이랑 같은 거예요. 보세구에 들어왔다가 수입 통관도 하기도 전에 다시 거기서 뭐 상표를 붙인다든지 조금 제조가공을 해서 물품을 외국 반출했을 때 사실상 중개무역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 추가됐고, 이게 바로 관세나 문제에는 공급 시기까지 응용해서 물어봤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공급 시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부가세법상 제 공급 시기 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됐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이 틀렸어요.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를 반출하는 때가 아니라 아예 공급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공급이 되려면 가로 묶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게 영세율이 적용돼야지만 그때만 이제 공급이 되고 공급 시기에 나겠죠. 근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와도 그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명시적 규정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도 공급이다, 공급일 때 영세율이다 까지 기억하시고, 이번에 외국인도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그리고 3번이 올해 들어온 거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에 보관한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이 수출의 범위에 포함돼서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공급 시기가 본래의 수출의 공급 시기인 선절 또는 기적일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더 나왔다. 왜냐하면 관세사는 또 이런 수출과 수입의 더 디테일한 규정들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 시기까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에 사업자가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 할부 조건부로 유형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죠. 선 발급 생산 특례인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TI를 발급하는 경우에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죠. 근데 만약에 수출을 장기 할부 판매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했을 때는 주의하실 게 대가를 각 부로 발급한 때가 아니라 선적일로 하시는 거예요.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 기적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기 할부의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로 하였더라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5번에 위탁 판매 수출도 세무사에 몇 번 출제됐어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그다음 넘어가서 44페이지에 도시철도 건설용의 연소율 적용 기간이 그냥 연장됐다 한 줄 보시고, 오른쪽에 45페이지는 그래도 한 줄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관광 목적 운송 수단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의 과세 근거가 좀 더 법령화됐는데, 원래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가 있을 수도 있고 과세가 있을 수도 있죠. 일단 면세되는 것 몇 개 떠올리시면 그냥 시내버스, 그 다음에 그냥 무궁화호 이런 철도, 고속철도 말고 KTX는 과세죠. 그 다음에 시외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죠. 그거 그런 것도 여기 열거돼 있죠.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그다음 특수 자동차, 특종, 선박, KTX 이런 거 과세되는 여객 운송 용역이고, 이렇게 열거하지 않은 용역은 면세 여객 운송 용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과세 운송 용역에 올해 있는 게 삭도가 있어요. 삭도가 뭐냐면 꽃표시 따라가 보면 스키장이나 남산 케이블카 있죠. 그런 관광지등의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해요. 그래서 삭도는 과세되는 운송 용역에 포함이 들어갔고, 시험 문제 주로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중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줄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맞아, 삭도 이번에 들어왔지라고 과세구나 체크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강원도 쪽에 바다 열차나 뭐 관광 유람선, 관광 순환 버스 이런 것들도 과세되는 걸로 들어왔고, 관광 사업의 목적 일반 철도 다 바다 열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다 과세 운송 용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면세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과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이번에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되는 용역이 하나 들어온 건데, 조금 지엽적이면 그래도 한 줄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면세다 정도만 기억할게요. 창업 기획자가 개인 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 자산 운용 용역의 부가세가 면세 용역으로 한 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조합과 창업 기획자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면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면세다 정도만 들고 가세요. 자,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 또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어요. 일단 개인이 독립점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공급하는 부가세법상 면제 대상 이상 인적 용역은 면세였죠. 그래서 법인이 물적 시설 갖추고 인적 용역 제공하면 그거는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빈지노 예를 들었었죠. 기억나요? 객관식 분들, 그쵸? 빈지노가 개인적으로 작공 용역을 빌려줬다, 면세야, 면세. 왜냐면 근로의 제공과 성격이 동일하잖아요. 근로의 제공은 애초에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돼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로의 제공이랑 성격이 동일한 그런 개인 사업자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면세로 해놨는데, 빈지노가 일리네어를 차려서 일리네어의 명의로 그 자기의 작곡거를 빌려줬다면 그땐 과세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게 오른쪽에 국세 기본법에 따른 국선 대리인의 국선 대리 용역,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이 및 후견 감독의 후견 사무용역이 면세다예요. 면세를 한 수씩 들어왔으니까 아까 이제 뭐 바다 열차, 또 오른쪽에 뭐 창투자 조합, 그다음에 국선 대리나 후견인의 후견 사무용역이 면세 구분하는 문제 출제됐을 때 면세 또는 과세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올해 2019년 관세사 기출에도 딱 한 줄 출제됐죠. 국기법에 따른 국선 대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국선 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다. 오예요, 오.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후견 감독인의 후견 사무용이 나와도 면세다. 양가 6번의 군수품의 면세 규정은 좀 지엽적이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 넘어갈게요. 난자 넘어가서 48페이지 과세표준에 1과일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 기준 보완, 이것도 체크하시고, 이제 건물과 토지를 부가세에서 일괄 공급했을 때 건물은 과세 제하고 토지는 면세 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 거래가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건물만 과세하면 되겠죠. 근데 실질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 공급했을 때는 부가세법에서 정한 일정 안분 기준을 써야 돼요. 그 안분 기준은 메가만기 떠올리면 안 되고 감기장치죠. 메가만기는 어디서 나오죠? 소득세에서 추계죠, 추계. 실질 거래가액 판단했을 때. 그래서 감정가액 우선 기준시가, 그다음 장부가액, 취득가액 이 순으로 안분 계산해서 건물과 토지분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 거래 있을 때는 이게 어차피 일괄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사실 구분하는 게 실익이 없어요.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10억에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건물가격 좀 낮춰서 써다오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행했던 거예요. 어차피 파는 사람 입장에선 상관이 없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건물은 1억, 토지는 9억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났다는 거죠. 이 기준시가랑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랑 30% 이상 차이가 났다면 그때는 이 감기장치로 안 분한 것을 금액으로 과표를 하겠다라고 한 줄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양도세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똑같이 30% 차이가 난다면 그 안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라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이유도 한 줄 보시면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런 개정이 생겼다라고 보시고, 오른쪽에 세금 계산서 영수증, 올해 개정 특히 부가세에서 개정 대부분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랑 가산세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일단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그래도 좀 쉬운 개정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 기한이 연장됐어요. 본래 현행세법에 왼쪽에 맨 마지막 칸을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였는데 더 종전 규정은 뭐였죠 혹시? 더 종전 규정은 공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였어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개정된 게 조금 더 늘어난 게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어서 3개월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 3개월도 올해는 더 늘어나서 6개월로 늘어났어요. 6개월 2배. 6개월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산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 시기가 또 아니죠. 이것도 이제 개정세법 공부했다 6개월 났다가 아니라 공급 시기부터 6개월 이내면 또 틀린 거예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다면 예입자 발행 받을 수 있고, 거래 금액은 얼마 이상 돼야 되죠? 공급 대가 기준으로 10만원. 또 개정된 거 아까 10만원이 또 들어요. 아까 창립 기념일 10만원, 그것도 10만원 이하일 때 개인적 공부를 안 보죠. 그래서 이건 예상 기출 문제예요.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렇게 6개월 이렇게 기억하면 만약에 조문 문장이 나왔을 때 눈에 안 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상 기출 문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종전 규정이죠.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는 해당 제한 또는 유형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어떠한 입증 서류와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 신청해야 된다. 이게 X고 6개월로 바뀌었다요. 그래서 6개월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산일도 잘 기억하자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양가로 6번에 납부세 계산 파트에서는 양가로 1번의 지연 수치 세금에서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 범위 확대도 별표시 하나 칠게요. 중요한 개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현행 규정 아래쪽에 그래도 좀 공간이 있죠. 추가 그쪽에 좀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어디 공간을 찾으셔서 요거 좀 필기 좀 할게요. 본래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선 발급 또는 후 발급 세금에서 특례 두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후 발급 특례는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부가세에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 다음 달 10일을 마치 원칙처럼 알고 있어요. 다음 달 10일쯤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잘했다죠. 잘했다. 그래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 그래도 언제까지만 발급을 했으면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고 조금 제재를 줄어드는 기간이 확정신고 기한이죠. 1기였으면 7월 25일, 2기였으면 다음해 1월 25일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래도 좀 봐줄 게죠. 그래서 가산세를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을 부과해서 1%의 가산세를 부과해요. 공급가액 1%. 근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가산세가 0.5% 부과돼요. 0.5%는 0.005예요. 항상 0.0으로 주의해서 계산기 치면 또 틀려요. 여기까지 이제 종전 규정이에요. 근데 올해 개정된 게 이제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시 한번 6개월 이내
학종신고 기한은 다시 한번 6개월 이내 공급반자 입장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아니면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확인이 된다면 그때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가산세는 0.5%. 그래서 지금 6개월의 범위를 더 넓어놨죠. 근데 그때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경정을 통해서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근데 대신에 똑같이 가산세 0.5% 있고. 근데 공급차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안 써놨네. 학종신고 기한 이후 발급했으면 미발급이죠. 미발급은 2%의 가산세율이 부과되고 공급반자에서는 이 6개월 이내 했다로 다 미발급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학종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경정을 통해서 매입세 공제하는 길을 좀 열어놨고 대신에 그때 여전히 가산세 0.5%는 부과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산세 0.5% 사유에도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또 딱 말문제로 나오기도 되게 좋죠. 세무회계로 좀 내기 어려운 거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런 단서 지문도 달아야 되면서 되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 출제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오류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실패했어요. 그게 개정안의 3번이에요. 3번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4번은 지금 좀 달라요. 4번은 또 오른쪽에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4번을 보시면 공급 시기 이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여기까지 한번 끊으시면 이게 선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예요. 근데 선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죠. 대가를 수령했어야 돼요. 대가 수령 요건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대가를 즉시 수령하거나 또는 7일 이내 수령해도 괜찮죠. 근데 7일 지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대금 청구 시기가 있는 계약서가 있을 때는 원래는 30일이었는데 작년에 개정돼서 그냥 과세기간까지 대가를 받았다면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인정해요. 근데 여기 추가된 거는 어디를 찾아봐도 대가 수령 요건이 없어요. 대가 수령이 없어도 매입세 공제 인정해주는 특례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 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하고 체크하시고 30일 이내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가 수령과 다르다요. 대가 수령 없이도 공급 시기가 좀 단기에 도래하고 그게 30일이죠. 한 달 내 도래하고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자. 다음 오른쪽 양가로 2번도 체크하시고 위탁 매매, 일반 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 공제 허용. 그래서 위탁 판매일 때 위탁자, 수탁자, 그다음에 제3자. 항상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제한을 판매한 때죠. 회계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도 모두 공급 시기는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위탁자가 직접 제한을 인도할 수도 있고 수탁자가 이렇게 제한을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수탁자가 제한을 인도했을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공급해야 되고 수탁자의 그 등록번호를 좀 부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위탁자가 직접 인도했을 때 위탁자가 그냥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죠. 근데 올해 개정된 게 이 제3자가 이게 위탁 판매인지 일반 판매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실무상. 그래서 계속 오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위탁 판매인데 일반 말을 끌었으면 그것도 사실과 다른 계산서고 또 일반 판매였는데 위탁 판매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것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 공제가 불공제됐었어요. 근데 그러한 오류를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요건이 갖췄을 때는 매입세 공제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위탁 매매, 일반 매매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죠. 엔드죠. 그때는 매입세 공제 허용하자. 그래서 1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선택한 매매 형식이 위탁 일반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했는데 1번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2번에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게 너가 위탁을 일반으로 받았건 일반을 위탁으로 받았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 공제 허용하자요. 그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없어요. 이때 매입세 공제 허용해주고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출제되면 X예요. 앞에 거랑 다르게 이거 그냥 매입세 공제하고 가산세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가산세 X라고 좀 적어두시고 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위탁 일반 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라는 표현이 있죠. 고의로 이때 고의로에 좀 동그라미 치시면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거는 위장거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별도의 0.5% 가산세가 아니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탁매매 오류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땐 가산세가 없다예요. 가산세가 없다. 그래서 기출에 응용해서 이렇게 매입세 해주고 0.5% 가산세 부과된다. X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거는 0.5% 가산세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 잘 하세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양가로 3번도 체크하셔서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해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의 거의 아까 수입 배당 입금 부산율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암기하기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죠.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그래서 요즘 주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주어지는 추세지만 과거에 또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일할 때는 다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외울 필요가 없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좋아졌을 때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좀 보수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외우는 게 나쁘지 않다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서 이 업종이 오른쪽에 지금 수정안의 오른쪽 보고 있어요. 아래쪽 제조업 중에서도 과자점업, 뭐 도정업, 제분업, 이런 떡방학업 이런 걸 운영하는 개인 제조업자는 104분의 4가 아닌 106분의 6으로 공제율이 올라갔고, 이제 뒤에서 간이가세자도, 간이가세자는 일단 의제매입세액을 업종에 제한이 있죠. 간이가세자는 음식점이랑 제조업만 해주는데 제조업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건 일반과세자죠. 일반과세자일 때는 이렇게 열거된 과자점업, 도정업 같은 애들만 106분의 6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고. 참 어렵죠 이제. 그래서 혹시 의제매입세 나올 땐 업종도 좀 보셔야 돼. 이제 제조업 나왔을 때 얘가 과자점인지 도정업인지 제분업인지 이런 것도. 좀 더 힘든 부분은 양가로 4번이요.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가 있는데 한도율이 올해 또 올라갔어요. 이것도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 법인은 무조건 외우자예요. 법인까지 무조건 알고 들어가고, 본인이 이제 암기가 좀 자신이 있다 한 분들은 개인 사업자도 좀 알고 들어가세요. 법인은 무조건 알고 들어가세요. 법인이 원래 한도율이 35%였는데 올해 40%로 올랐어요. 개인 사업자들 다 5%씩 올랐어요. 다 5%씩 올랐는데 주로 의제매입세액이 나왔을 때 한 10문제에서 8문제는 법인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꼭 알고 들어가자요. 그래서 기출문제 2019년 관세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기 없어요? 볼게요. 대안은 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집은 출제됐고, 그래서 과세제를 공급하였다. 그때 2019년도 1기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을 그래요. 소수점 이런 절사하고, 계열 보시면 수입 농산물도 면세죠. 그래야 관세 가산격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관세 200만원 포함되어 있다. 의제매입세 받을 수 없죠. 의제매입세 관세 가격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관세 가격까지만 나왔고, 그 가격에 율은 참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102분의 2. 근데 한도율이 안 주어졌죠. 한도가 면세 농생물과 관련하여 공급 가세표준 205에 올해 개정돼서 40%를 쓰시고, 거기에 102분의 2. 그러면 한도에 딱 걸려서 1607846이 할 거예요. 1607846. 정답은 2번이요. 2번. 현장 넘어가 보시면 54페이지. 재활용 등의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됐으니까 참고목적으로 보시고, 일단 조특법 규정에서 1차에 나항률을 적어요. 네, 2차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시고. 양가로 6번에 회사인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 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 명확하도 별표시를 칠게요. 중요한 개정이고, 기존에 예규에 있던 게 아예 법으로 올라왔어요. VAT상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원래는 뭐였죠? 대손수익 공제 사유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대손 사유였죠. 근데 거기에 일단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게 원래 1번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대손 사유였는데 이 사유가 추가됐어요. 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 그럼 이 사유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선 대손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부가세법에만 있는 대손세액 공제예요. 대손 사유예요. 대손 사유. 요게 이제 신설. 이렇게 사유를 좀 명확히 하시고, 이거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스토리를 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법인세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주제예요. 최초에 A법인 아래쪽에 필기할게요. 아래쪽에 A법인이 예를 들어 과세 제하를 1000에 공급하고 대가를 채권으로 받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VAT까지 모두 채권으로 받았다. 근데 나중에 요 B법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이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110분의 10에 대손세 공제를 해주는 게 대손세 공제 제도예요. 일단 스토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공급 시 A 입장에서는 채권이 들어오고 매출, 부가세는 어차피 내일 세금이기 때문에 부채 예수금 계정을 쓰죠. 그래서 매출 1000, 부가세 100, 채권은 1100. 이러한 회계 처리에 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손이 발생했어요.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비법인이 하필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이어서 출자 전환을 했어요. 심지어 저러한 채무를 비법인 입장에선 채무자였던 거죠. 채무자.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럼 그때 회계 처리를 보시면 지금 채무가 1100원. 그래, 액면가액까진 자본금, 시가 액면가의 차이 주발초, 그 초과금의 채무면제 얘기로 잡죠. 그냥 임의의 숫자로 500, 100, 500을 써볼게요. 액면가까지 자본금, 시가 액면가의 차이 주발초, 그 초과된 채무면제액이 발행가액과 이제 시가 차익을 채무면제액으로 잡잖아요. 이거 지금 법인세 내용이에요. 법인세 내용. 그래서 이 채무면제액이 입금이에요. 입금. 그쵸? 입금 파트에서 나오죠. 출자 전환 시 채무면제액. 이러한 입금을 만약에 주발초로 처리했다면 입금산이 기타라는 세무조회 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은 충당해야 돼요. 그때 합병 분할 시 승계받은 이월결손이 있다면 그건 또 제외시키죠. 디테일하게 보면. 그 다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출자 전환 시 채무면제액은 지금 어려운데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입금을 과거에 이월결손에 충당하고 남았을 때 입금불산이 기타 또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과세 이연 제도를 할 수 있죠. 그게 회생계 인가결정 법인의 약간 특정 법인의 특례잖아요. 특례.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법에서 지금 사건 순서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채무자가 주식을 발행하고 이 사람은 채권을 못 받았는데, 채권 1100을 못 받았는데, 요거는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 600원이라고 볼게요. 저 사례처럼. 그래서 액면가액까지 500원, 시가까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주식의 시가가 600원짜리를 발행했으면 원래 법인세법에서 취득한 자산은 시가로 써야 돼요. 취득한 자산가에. 그래서 원래는 600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 입금이 모두 과세 이연을 통해서 모두 입금 불산이 됐죠. 그럼 과세단체 입장에서는 세 수입이 없어요. 근데 얘한테 이 주식이 받았다고 해서 요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면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돈이 안 들어오고 손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취득가액을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가요. 1100으로 가요. 1100. 주식의 시가로 안 가고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돼요. 이러한 상대방이 특례일 때. 그럼 이 주식은 언제 송금을 받을 수 있냐면 처분하면 돼요. 처분. 주식은 감가상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가 많이 하락해 있죠. 이거를 그냥 시가대로 팔았으면 500의 처분 손실이 생겨요. 그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출자 전환 당시는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봐요. 지금까지 한 건 다 법인세예요. 지금 법인세 내용. 근데 이제 부가세로 와서 이게 지금 법인세, 지금 VAT. VAT는 이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주식은 공급과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무슨 주식 처분, 주식이 심지어 공급도 아니죠.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도 될 수 없고 주식에 관한 매입세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래서 이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600원의 차익을 부가가치세에선 대손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500원만큼. 그게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대손 사유로. 그래서 법인세법은 대손사유가 아니나 부가세법만 이때 대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결론 한 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법인세 스토리를 공부한 거예요. 법인세는 이걸 주식을 처분을 통해서 송금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 차익을 부가세법만 대손 금액으로 인정해서 대손 사유에도 해당되며 그 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 예규에도 있어서 해왔는데 아예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세무회계 유예기에도 출제 한번 있었는데 다 틀렸죠. 개정세법의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주제, 복합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원래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대손 사유지만 추가라고 적혀서 오른쪽에 회생계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지금 부가세법만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추가됐다. 대손 금액은 얼마냐? 꽃 표시에 나와 있죠. 대손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그게 대손 금액이 된다요. 한 장 넘어가서 양가로 7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대상 추가, 이것도 좀 체크하셔서 이건 한도만 좀 보시면 돼요. 원래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한 사람 입장이죠. 이거는 지금 매출세 공제를 한다는 거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람 입장에서, 발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세금 계산은 아니지만 마치 세금 계산처럼 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은 아니지만 거의 세금 계산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발급자 입장에서 이게 매출이 포착되기 때문에 발급 금액의 1.3 또는 2.6%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세액이죠. 공제세액. 근데 그때 한도가 연 500이었어요. 아래쪽 보시면. 근데 그 한도가 연 1000으로 올라갔어요. 연 1000으로. 2배 올라갔으니까 한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공제해 보시면 2.6% 있던 애들은 음수급 간이가세죠. 음수급 간이가세자가 2배였어요. 2.6%. 그리고 기타 사업자가 1.3%고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1.3%예요. 또 음식점업 일반 과세자 나왔던 2.6% 하시면 안 돼요. 간이가세자일 때 음식점, 숙박업 했을 때만 2배다. 그리고 연 한도 1000만 원은 모두 올라갔다요. 간이건 일간이건 일반이건 모두 올라갔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문제 2019년 과세사 올해도 바로 출제가 됐는데,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부가세가 과세는 제한된 용을 공급하고 그 세금에서 발급 시기에 신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 공제한다. 그래서 500만 원부터 틀렸고 1.3도 틀렸어요. 지금 음식점의 간이가세자니까 2.6%로 출발하시고 연간 1000만 원이요. 둘 다 틀렸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58페이지 겸용사업자의 계산 특례. 이거는 일단 1차보다는 또 2차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를 1번에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시 면세 공급가액의 의미가 명확화됐는데, 원래 그 국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방법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해서 공통매입세 안분이나 공통매입 정산 시에 그 보조금을 면세 공급가액에 집어넣어서 안분해야 됐어요. 근데 재계산은 안 써져 있는데 올해 재계산에도 그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면세 공고가에 넣어서 안분 계산하도록 개정됐어요. 왜 재계산은 없냐? 왜 뒤냐? 뒤늦게 발견해서 집어넣었다. 그리고 바로 출제했었죠. 그 유예액이 저번 주에 출제했었는데 이것도 와장창 다 틀렸어요. 빼면은 또 딱 맞게 출제했죠. 이걸 빼도 50% 빼도 율이 딱 맞게 출제했고 더해도 율이 딱 맞게 출제해서 주로 많이 뺐죠. 많이 뺐을 거예요, 그죠? 아예 맞았어요? 맞았어. 잘했어요. 그다음 납세 절차 볼게요. 납세 절차 쪽에서도 중요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잘 힘있게 보셔야 돼요. 일단 양가로 1번 부가세 대리납부 기한의 합리화. 이거 1차 때 엄청 헷갈려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가세에서 대리납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 포괄 양수도시 양수인의 대리납부 제도가 있죠. 사업 포괄 양수도시 양수인의 대리납부. 양도인을 대신해서 양수인 대리납부했을 땐 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하나는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가 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이제 용역이나 권리 등을 수입했을 때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세 포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제 대리납부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대리납부 제도가 두 개 있는데 이 신고 시기가 되게 헷갈려요. 신고 시기. 일단 포괄량도 망수도가 개정된 게 원래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25일로 개정됐어요. 10일에서 25일. 부가세는 다 25일이다. 그래서 맞춰졌어요. 오히려 더 쉬워졌죠. 그렇죠. 10일 또 헷갈렸어요. 10일은 원래 뭐죠? 원천징수가 다음 달 10일이죠. 약간 부가세 원천징수 제도 약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25일로 부가세 기한을 맞춰졌다요. 그럼 이거 면세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되냐면 그냥 언제 해야 되죠? 그냥 이거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엄청 헷갈려요. 1차 때 이 두 개를 크로스 해놨을 때 거의 10명 중에 반 이상은 속을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납부하는 건 다음 달 25일, 아니면 사업 포괄 양수를 예정 확정식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좀 더 자주자주 발생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 양수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죠. 한 번 딱 일어났죠. 그래서 원천징수처럼 다음 달 25일까지 빨리 납부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좀 더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예정식 확정식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음 달 10일 나면 이건 종전 규정에서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예산기출문제 일단 보시면, 예산기출문제는 조문 표현에 종전 규정을 써놨어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그 공급시가 되겠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로 개정됐다요. 그때 사업장 관할 세무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서 X고, 관세사 기출문제에서는 그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대리납부 제도가 출제됐는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예정 신고 기한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다. 그 공급 시기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예요. 이것도 예정 신고 기한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틀렸죠. 대가를 지급하는 때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고, 그 징수한 세액을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 시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무진장 헷갈리죠. 공급 시기도 헷갈리고 신고 납부 기한도 헷갈리고. 포괄량도가 또 어렵죠. 포괄량도 자체가 일단 원칙은 공급이 아니죠. 포괄량도 공급 자체가 아니죠. 근데 공급으로 보는 게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포괄량도. 그래서 부가세를 일단 다짜고짜 신고하고, 양수인이 그거를 신고하고 대리납부하고, 그랬다면 이제 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 해주는 제도인데, 혹시 현물출자 공급이 아니에요. 현물출자는 공급이죠. 원칙적으로
과세 제한을 주고 주식을 받았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에요. 근데 법인 입장에서 공급이 아닌 게 주식을 줬으니까 주식은 제외가 아니에요. 현물출자를 사업장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포괄량도를 통해서 사업장을 법인한테 주고 주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공급이다 아니다요. 공급이다 아니다. 공급 아니다. 이것도 포괄량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머릿속에 수험생들이 공급을 판단할 때 대가를 받았으면 공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가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계약상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여부가 공급이다 아니다의 구분 기점이에요. 조문에 어디에도 대가를 수반해야 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자식한테 건물을 무상 증여했어요. 공짜로. 사업자가. 그러면 부가세 공급이에요. 대가 안 받았어도 무상 증여했으면. 대가성은 부수적인 문제고 계약상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으면 공급이에요. 근데 사업자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죠. 납세 문제가 사업자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이 그냥 증여했으면 당연히 부가세 공급 의무는 없지만 그런 여부가 달라지고, 그래서 포괄량도도 공급자에서 포괄량도 했으면 공급이 아닌 거예요. 좀 느낌이 세한데 살짝 정리해 드릴까요? 현물출자, 포괄량도, 이제 현물출자를 포괄량도 했을 때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이렇게 포괄량도 하면서 주식을 받은 경우, 이때 이제 공급이다 아니냐를 여쭤봤는데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현물출자를 포괄량도 했을 때. 포괄량도니까 그것도.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린 거고, 포괄량도 하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렸어요. 한자 넘어가 보시면 60페이지에 신규 사업장 개설 시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실전 절차는 앞에서 했는데, 사실 이게 조문 순서로는 납세 절차 쪽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 납세 절차 쪽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뭐야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다시 한번 실어놨어요. 이게 앞에 책에는 보통 총설에 나와 있잖아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가. 근데 이렇게 막 20일 신청한 규정은 또 납세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납세 절차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앞에 그냥 주사업장이랑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고, 오른쪽에 전자증여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보셔도 돼요. 7월 이후에도 그냥 이런 게 추가됐다 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한 단 넘어가서 62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부가세 가산세 부담 경감은 별을 2개 칠게요. 별을 2개. 이거는 왜냐면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기출문제지만 관세사 회계사 연속 2개 출제했죠. 가산세 문제가. 근데 가산세가 올해 부가세 개정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산세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아래쪽에 좀 필기할게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가 좀 말썽이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건 맞지만 이제 국세청장에 전송을 다음날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 맥스만 언제까지 전송했으면 미전송을 보지 않았냐면 과세기간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1일이었어요. 아주 10일도 아니고 11일이죠. 10일 플러스 하루. 전자세금에서 다음 날이니까 11 플러스 하루가 돼서 다음 달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용어가 엄청 길어요.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1일. 이 기준점으로 이때까지 전송했으면 지연전송, 이제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으면 미전송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이 11일 대신에 이것도 똑같이 확정신고기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25일이죠 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일단 개정세법부터 말하면 이 공급 시기부터 확정신고 기한 이내까지 전자세금에서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돼서 율이 0.3%예요. 그럼 전자세금에서 발급 명세를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전송했다면 아예 미전송이 되고, 미전송이 되면 0.5%죠. 일단 이게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신고 기한으로 연장됐고 율도 바뀌었어요. 0.3, 0.5로 인하됐어요. 지금 이건 발급이 아니라 전송이야. 지금 전자세금 전송, 발급이랑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송하고 있어요. 근데 발급도 확정신고기까지요. 심지어 발급도
근데 발급은 또 그 6개월이 또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경정일 때. 이게 지금은 전송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 전송 가산세 0.3, 미전송 0.5. 근데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원래 종전 규정으로는 과세기간 마지막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을 발급해서 전송했다면 두 가지 혜택 의무가 더 생기죠. 첫 번째, 장부 보관 의무가 면제돼요. 5년간. 왜냐면 전자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그래서 저도 착각한 게, 이게 개정됐으니까 이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했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의무랑 장부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종전 규정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11일까지 구분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까지 전송해야지만, 이건 종전 규정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전송했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고 장부도 면제돼요. 장부 보관 의무죠. 아,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11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25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세 판단하실 땐 확정신고 기한이고, 아직 그 합계표 제출을 면제랑 보관 의무 면제된 규정은 여전히 11일이요. 마지막 달에 11일. 그럼 7월 1기면 7월 11일이요. 11일. 구체적인 날짜 기억하시면. 2기였으면 다음에 1월 11일. 이게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구분하는 기간은 개정돼서 확정신고 기한으로 바뀌었다요.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거 엄청 헷갈려요. 심지어 이건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는데, 이제 면세납자는 세무계산서 못 끄고 계산서 끊어야 되잖아요. 계산서도 아직 다음 달 10일이에요. 계산서도 짱이 나죠. 그래서 일단 개정세법 내용 좀 체크해 보시면, 개정 안에 위에 신용카드 매출비 위제출 가산세도 당연히 이거 1%짜리 0.5% 개정됐을 때 뒤늦게 개정된 거야. 그 이제 매입세 공제 늦게 받아서 경정 확인을 거쳐서 받을 때 0.5인데 신용카드는 또 1%였어요. 근데 0.5로 당연히 바뀐 거고, 이제 아래쪽에 개정세법이 좀 중요한 게 가산세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 연장. 지연전송이 0.에서 0.3, 미전송이 1에서 0.5로 낮아졌고, 그 기한이 원래는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한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으로 그 구분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했으면 지연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했으면 미전송. 그 기한이 달라졌다. 여전히 합계표 제출을 면제되는 기한은 왼쪽에 과세기한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서, 오른쪽에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좀 빡빡하죠. 왜냐면 한 장 넘기려다가 또 한 장 넘기는 느낌이 세서 좀 빡빡해요.
느낌 왔어요? 헷갈리죠? 진짜 헷갈려요. 발급, 전송 막 다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요. 일단 간세사 문제부터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하면 사실 좀 긴장이 되죠. 1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재와 용액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때 지연 발급 가산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요. 0.5가 아니라 1.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게 고의가 아니라 착오죠. 근데 다른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매입세 공제되고 그때 1%예요. 0.5가 아니라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3번에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고, 그 공급하고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2%예요. 이게 위장거래여서. 근데 3% 가산세도 있죠. 그때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유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일단 두 가지씩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인 경우에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 끊고 발급하는 경우, 끊고 발급하는 경우, 그렇게 두 명.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안 하고 세금계산서 끊은 경우, 그렇게 공급자 공급받는 자 두 개. 그래서 네 가지 사유인데, 가장 핵심 키워드 3%짜리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예요. 근데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자와 다른 자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땐 2%예요. 2%. 그래서 그런 핵심 키워드로, 이걸 다 문장을 기억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기억하셔 들어가시고, 4번에 올해 개정된 규정이 바로 5 지문으로 나왔죠. 그 전자 TI 발급면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 전송 기한은 다음 날까지인데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으로 연장됐어요. 그때 국세청장에게 시리가 막 말썽이네. 전자세금에서 발급면세 전송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0.3으로 개정됐고 기한도 확정 신고기간으로 두 가지 개정됐다. 그래서 4번이 5고, 5번을 보시면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여 의무가 있는 자는 일단 누구죠? 일단 법인은 무조건. 개인이면 규모가 커야 돼요. 직전 과세기간 아니고 직전 연도 3억 원이요. 3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전자 TI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죠. 그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되겠죠. 전자를 끊어야 되는 종이로 끊었다. 그때 가산세는 1%예요.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 회계사기 출문제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에 1개월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절차 규정 나왔고, 2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 TI를 발급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이거 종전 규정이죠. 그래서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전자세금에서 발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명세를 해당자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종전 규정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개정세법을 좀 애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25일로 바뀌었네, 틀렸네 하고 3번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항상 3번에 나왔죠. 4번이 정답이네, 3번에 나왔죠. 이게 제일 킬링 지문이니까. 시간이 없을 땐 3번 보고 찍고 넘어가잖아요. 4번은 안 읽고. 그런 수험생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5번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혹시 3번 지문이 좀 찜찜하면 4번 읽어봐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저는. 근데 1번이 진짜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때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푸는 스타일이어서 1번이 확실해도 2, 3, 4를 다 읽긴 했었어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전자 TI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에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의 공시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대요. 발급한 게 아니라. 그럼 아예 미발급인 2% 가산세가 적용된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번에 전자 TI 발급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발급해서 전송했다면 장부 보관은 면제된다. 이것도 아직 11일. 까다로워요. 그쵸? 가산세 문제가 어려워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64페이지에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이거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아까 그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선발급 대가 수령 안 했어도 매입세 공제 허용된다 그랬죠. 그때 0.5% 가산세 부과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요. 자, 양가로 6번도 체크하세요. 딱 1차의 말문제 내기 딱 좋은 질문들이죠. 원래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 신고 납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정 고지 납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금액이 만약에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이어서 부징수했었죠. 근데 그 기준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났대요. 아까 법인세도 30, 소득세도 30, 부가세도 30, 그리고 간이가세자도 30. 간이가세자는 무조건 개인이어야 되는 거죠. 법인이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간이가세자의 예정 고지 면제 기준금액도 30이에요. 다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사실 좀 진짜 말장난식으로 출제해 낸다면 그렇게 낼 확률이 적지만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오죠. 그렇죠. 종전 규정을 내도 오긴 오해요. 3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도 무조건 30만원 미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치사하죠. 넘어가서 양가로 1번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조업 간이가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 공시 인상. 그래서 앞에 일반가세자는 업종 어떤 업종에 한해서 106분의 6으로 늘어났고 간이가세자는 그냥 제조업이라면 106분의 6으로 늘어났어요. 104분의 4에서. 간이가세자는 음식점이나 제조업만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으면 일반가세자랑 어떤 업종에서 좀 차이가 생기죠? 일반가세자랑 일반이랑 간이랑 의제매입세 업종에서 차이가 나는 게 농업인 구입분이에요. 농업인 구입분. 농업인 구입분은 그냥 그 증빙 서류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신고했을 때. 근데 일반이랑 간이랑 업종이 달라요. 업종. 일반가세자는 제조업일 때요. 제조업일 때. 간이가세자는 음식점일 때요. 음식점 또는 개인인데 업종만 좀 구분하시면 이때 농업인 구입분에 대해서 증빙 서류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제를 기억하세요. 일제 시대 좀 떠올리면서 아픔을 서러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구나. 일반가세자는 제조업, 일반가세자는 제조업해서 절대 이걸로 실수하지 않게. 간이가세자, 간음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일제 그래도 말이 되니까 일제 시대로 좀 기억할게요. 네. 좀 창피해요. 사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면 헷갈리잖아요. 또 그죠?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근데 세법을 다 이렇게 구하면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앞글자가 뭐였는지 아예 기억 안 나. 이게 부가세에서 나왔나 소득세에서 나왔나 막 말이 안 되고 막 소설 쓰잖아요. 막 그죠? 요런 디테일한 거는 좀 그래도 일제시대로 기억하자. 근데 올해 개정된 건 제조 공제율이 106분의 1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2019년 관세사 문제에도 바로 5 지문을 출제했어요. 옳은 것은 그런데 5 주제를 출제했어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가세자가 그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했다. 뚝딱뚝딱 만들어서 과세가 됐다. 그때 공제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면세 농산물 가액의 104분의 4가 아닌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 금액을 한다. 해서 5예요. 5. 자, 오른쪽에 양가로 1번도 별표시 치시고 별표시 그래도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말면제 이런 거 내기 좋아서 별표시 친 건데 간이가세자의 원래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이었죠. 2,400만원이 올해는 3,000만원 늘어났어요. 근데 3,000만원 디테일을 보면 미만이야, 미만. 그럼 딱 3,000이면 납부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왼쪽에 보시면 2,400 미만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재고납부세. 요거 좀 기억하세요. 다만 재고납부세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주문표 써있죠. 그럼 재고납부세액은 2,400 미만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됐어요. 이거는 그 매입세 공제받는 걸 더 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이런 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올해 이제 이거를 좀 응용해서 간이가세자의 해당 가세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재고납부세액도 뭐 포함한다. 재고납부세 같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면 개정서 3,000 바뀌었지? 이렇게 옳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재고납부세액은 무조건 납부한다. 3,000으로 600 올랐고 재고납부세액은 그래도 납부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2019 관세사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오답으로 구성된 게 간이가세자의 해당 가세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3,600, 600 더 늘었죠. 3,600인 경우에는 그 간이가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는 면제된다가 아니라 이제 내야 되죠. 그렇죠? 그 좀 치사하게 3,000만 원 딱 나오면 내야 돼요. 3,000만 원 미만이니까 29999까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로 들어갈게요.